2022년 2월 키이우의 하늘은 우사의 불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이 올레나 쿠즈네소바는 지하 대피소에서 며칠째 잠을 설쳤습니다. 가족과 고향을 뒤로한 채 그녀는 생존을 위해 낯선 나라로 향해야 했습니다. 전쟁통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몸 하나 빠져나오기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뜻밖의 구원을 건넸습니다.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한들이라는 낯선 문자는 어떻게 전쟁 난민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교수가 되기까지 올라나의 믿기 힘든 실화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레나 쿠즈네소바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출신이에요. 2022년 2월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화롭던 제 고향 키이우의 하늘에 폭격이 시작했어.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아버지가 급하게 짐을 꾸리고 계셨습니다. 올레나, 일어나. 서둘러야 해. 러시아군이 공격을 시작했어. 18살이었던 저는 그때까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미술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친구들과 고원에 나가 스케치를 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죠. 대학에 진학해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어요. 우리 가족은 급하게 지하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수십 명의 이웃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어요. 폭격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휴대폰 뉴스로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다렸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먼저 국경을 넘어야 해. 난 남아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니까. 그날 기차역에서의 작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봤습니다. 그분은 항상 강한 분이셨는데 그때는 저도 울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위해 참았어요. 폴란드로 가는 기차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폴란드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천 명의 난민들이 줄을 서 있었고 영하의 날씨 속에서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짐을 내려놓고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스케치북만큼은 꼭 안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풍경들을 그린 그림이 담긴 책이었으니까요. 폴란드에 도착한 후 UN 난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나라의 수용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 난민 대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는 즉시 한국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올레나 교육이 가장 중요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네 미래를 위해 좋은 선택이 될 거야. 사실 저는 반대했어요. 아시아는 너무 멀었고 언어도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폴란드나 독일처럼 가까운 유럽 국가에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많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한글로 된 안내판,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 그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다행히 김 선생님이라는 통역사분이 저희를 마중 나와주셨어요. 그분은 우크라이나어를 조금 할 줄 아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올레나 씨. 힘든 여정이었을 텐데 이제 안전하니 걱정 마세요. 김 선생님은 저희를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깨끗했지만 너무 좁았어요. 그래도 필요한 물품들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들을 알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 주세요. 같은 말들이었죠. 첫 줌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도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음식점에서는 메뉴판을 읽을 수 없어서
그냥 사진만 보고 주문했어요. 한 번은 라면을 사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매워서 한 입 먹고 포기했어요. 우크라이나 음식은 그렇게 맵지 않거든요. 밤이 되면 자주 아버지 생각에 울었습니다. 키이우의 친구들, 집안, 한때어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어머니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겠지만 제 앞에서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올레나, 이건 임시일 뿐이야. 전쟁이 끝나면 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야 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국어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업이 있었어요. 한글은 생각보다 배우기 쉬웠습니다. 글자 모양이 발음과 연결되어 있어서 읽는 법을 금방 익혔어요. 하지만 실제로 말하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발음이 너무 달랐고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도 복잡했어요. 수업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친구들이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일을 위해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만 전쟁 때문에 온 정우였죠. 처음에는 이야기하기 어려웠지만 곧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희 원룸 건물 관리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걱정했지만 김 선생님도 함께 오셔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준비해 주신 한국 가정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여러 반찬들, 특히 김치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그 맛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주머니는 제 스케치북을 보시고는 정말 감탄하셨어요. 키이우의 풍경, 성당, 강다, 제 그림을 통해 고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이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임시 거처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와의 연락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매일 뉴스를 확인했지만 키이우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의 한국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3개월쯤 지났을 때 제 한국어 선생님이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한국 대학생들과 외국인 청년들이 1대1로 만나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한국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더 많은 연습 기회를 갖고 싶었기에 용기를 내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밤새 잠을 설쳤어요. 제 멘토는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소연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을 때 소연은 밝게 웃으며 먼저 다가와 인사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단단한 우크라이나 인사말을 준비해왔더군요. 투리비트, 올레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소연은 누군가가 저를 위해 노력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일주일에 2번 만나기로 했어요. 1시간은 한국어를 연습하고 1시간은 지다 소연에게 영어와 간단한 우크라이나어를 가르쳐주는 방식이었죠. 소연은 정말 인내심 있게 제 한국어를 들어주었어요. 책에서 배우는 공식적인 한국어와 실제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표현은 많이 달랐습니다. 소연 덕분에 대박, 진짜요?
짠이다 같은 일상적인 표현들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한국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소연은 저를 한국의 다양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장독궁, 둑촌 한옥마을, 남산 타워까지 자는 곳마다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었고 그곳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표현들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이 나라에는 1000년이 넘는 역사와 풍부한 문화가 있었고 그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 자신을 한국 사회의 일부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때로는 직접적인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국에 얼마나 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정말 위험해요. 이런 질문들이 때로는 무례하게 느껴졌지만 대부분은 그저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항상 외국인으로 인식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한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어요. 집에 돌아오시면 한참 새로 배운 한국어 표현들을 자랑하셨죠. 어머니의 적응력에 놀랐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도 더 빨리 한국 사회에 스며들고 계셨어요. 몰래나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은 최대한 적응하는 게 좋아.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져야 해.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특달 입학 전형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난민 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한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였죠. 수업은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했어요. 처음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한국 교육 시스템은 매우 경쟁적이었고 학생들은 엄청난 압박 속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수학과 과학 수준은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높았고 따라가기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조갈 활동에서도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종종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발표 수업이었어요. 영어로 발표할 때도 긴장했지만 한국어로 발표해야 할 때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실수할까봐, 다른 학생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웠어요. 첫 발표 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중간에 몇 번 더듬거렸고 발음도 많이 틀렸어요. 발표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갈 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놀랍게도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친구들이 다가와 격려해 주었어요. 정말 용기 있다.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으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는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 난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진짜 이곳에 속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서울 시내에서 길을 잃었어요. 소연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낯선 지역이라 방향을 헷갈렸죠. 지도 앱을 보면서 갈 길을 찾고 있을 때 한 외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어로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명동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순간적으로 영어가 생각나지 않아 저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길을 좀 헤매고 있지만 명동은 이쪽 방향인 것 같아요. 지하철 4호선을 타면 될 거예요. 놀랍게도 그 남성이 한국어로 대답한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놀라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데이비드라는 미국인 유학생이었고 서울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같은 단염으로 가게되어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데이비드는 3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깃든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그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사람들이 좋아서요.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데이비드와 헤어진 후 저는 계속 그 만남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는 선택으로 한국어를 배웠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사망에 떠밀려 한국에 오게 되었고 언어도 단지 필요에 의해 배우고 있었죠. 이 차이가 제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나라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로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에 더 열정을 쏟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연에게도 더 많은 질문을 했고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통해 생생한 표현들을 배우려 노력했어요. K-팝 가사를 번역해보고 드라마 대사를 따라 말하면서 실제 대화에서 쓰이는 한국어를 익혔습니다. 점점 제 발음도 좋아지고 자연스러운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발표 시간에 더 자신감 있게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실수는 많았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고 점심시간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은지라는 친구는 제 한국어 표현을 항상 친절하게 교전해 주었고 학교 공부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한국 문화와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외국인이라는 꼬리표보다는 친구 올레나로 불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레나의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듣고 계신가요? 재미있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학교 생활도 더 즐거워졌어요. 어느 날 한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조별 발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중 하나를 선택해 깊이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은지와 같은 조가 되었고 우리는 한복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자료 조사를 위해 은지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그날은 제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은지의 가족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은지 할머니께서는 직접 만드신 떡과 전통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할머니께서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할머니의 혼수로 가져온 전통 한복이었습니다. 50년도 더 된 한복이었지만 그 색감과 섬세한 바느질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올레나야 입어볼래? 우리 은지보다 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구나.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 아름다운 옷을 앞에 두고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은지와 그녀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한복을 입었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낯설면서도 묘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 모습을 보시고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우리 딸 같다. 그 말씀에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단순히 과제를 위한 자료만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 가정의 따뜻함과 전통의 깊이를 몸소 체험했고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손님이 아닌 가족처럼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표 날 우리는 한복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현대 한국에서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특별히 할머니의 한복을 입었던 경험과 그때 느꼈던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한복을 입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역사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이야기와 정심이 담긴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발표는 큰 호응을 얻었고 선생님께서도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변화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 경험은 제 일상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길에서 사람들과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나누고 버스에서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 제 안에도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우크라이나 소식도 계속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키이우에 계셨고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날이 언제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대학에 진학하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점점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중요한 도전을 앞두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증명해야 했어요. 저는 중급인 3급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복습하며 시험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자어 단어들은 외우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시험 전날에는 너무 긴장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시험 당일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목표했던 3급을 넘어 4급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결과는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한국에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소영과 은지는 제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축하 파티까지 열어주었어요. 이 즈음 저희 학교에서는 세계 문화의 날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국제대 학생들이 자고대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부스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의상인 비시반카를 입고 고향의 전통 음식인 보르시와 바레니키를 준비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전쟁 상황에 대한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행사 당일 많은 한국 학생들이 우크라이나 부스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제가 준비한 음식을 맛보고 전통 음악을 들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제 이야기에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한 여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임을 깨달았어요. 동시에 한국어로 제 나라를 소개하고 한국 친구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 문화 사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험은 제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난민들의 이야기를 알리는 소규모 강연회를 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의 참주를 기대했는데 놀랍게도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어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문법이 틀릴 때도 있었지만 청중들은 끝까지 감청해 주었어요. 강연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한 노인분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올레나야는 이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군요. 언어는 그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어 기쁩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 즈음 저는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오면서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국제관계학이나 경영학을 생각했지만 점점 다른 방향으로 관심이 기울었습니다. 바로 한국어 교육이었어요. 제가 겪었던 언어적 장벽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의 의미를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제 선택을 의아해 하셨어요. 왜 한국어 교육이니? 우리는 언젠가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텐데. 그러나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여기서의 삶도 소중해요. 언제 우크라이나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것을 다른 난민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저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민지원센터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원에 진학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난민을 위한 전문적인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계획을 가족과 공유했을 때 아버지는 특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네가 어려움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바꾸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올레나다 세대 시민이 됐네.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제가 한국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임시 거처로만 생각하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이곳에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계신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졸업식 날, 저는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혼란스럽고 두려웠던 모습과 지금 학사모를 쓰고 당당히 서 있는 제 모습 사이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것은 한국어였고 그것을 통해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었습니다. 소연, 은지, 그리고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제 졸업을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김 선생님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저를 도와주셨는데 졸업식에 오셔서 눈물을 글썽이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올레나, 니다 이렇게 섬전할 줄 알았단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네 눈빛에서 가능성을 봤어.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제 노력이 만나 이런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서울의 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많이 긴장했어요. 제가 과연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죠. 하지만 센터장님은 저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난민 특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안하여 개발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전쟁이나 박해로 인해 한국에 온 사람들의 특수한 심리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언어 교육과 함께 정서적 지원, 실질적인 생활 정보, 그리고 한국 사회 이해를 돕는 통합적인 접근법이었어. 프로그램 첫 수업날 8명의 난민이 참석했습니다.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그리고 콩고에서 온 분들이었어.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전쟁을 피해 이곳에 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거예요. 수업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현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병원 가기, 관공서 이용하기, 쇼핑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젊은 여성 자라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소극적이었던 그녀가 몇 주 후에는 자신감 있게 한국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어. 일하면서도 저는 공부를 계속했어. 저녁에는 대학원 준비를 위한 영어 공부와 전공 서적 읽기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주말에는 지원센터에서 추가 봉사활동을 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고요. 때로는 너무 바빠서 지치기도 했지만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저에게 계속 동기를 부여해 주었어. 3년간의 실무 경험을 쌓은 후 저는 마침내 대학원 진학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대학원에 합격한 거예요. 입학 통지를 받았을 때 기쁨의 소리를 지렸던 기억이 나요. 제 연구 주제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법론 개발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욱 깊이 있는 학문적 탐구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론을 개발해보자 했어요. 대학원 생활은 정말 바빴습니다. 강의를 듣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논문을 읽고 쓰는 일상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학술적 한국어는 일상 한국어와는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도전을 즐기며 학업에 임했습니다. 대학원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학업과 함께
새로운 개인적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준비였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곳, 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곳이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올레나, 네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국적은 종이 한 장일 뿐이야. 네 마음이 있는 곳이 네 고향이란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결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국적 취득 인터뷰 날이 왔습니다. 심사관들 앞에서 한국어로 제 이야기를 나누고 왜 한국 시민이 되고 싶은지 설명했어요.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저와 가족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었고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주었어요. 이제 저는 이 나라에 기여하고 특히 다른 난민들이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몇 개월 후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한국 국적 취득이 승인된 것입니다. 이젠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 시민이 되었어요. 여권을 받아들던 그 순간의 감정은 정말 복합적이었습니다. 기쁨, 자부심, 그리고 새로운 책임감이 함께했어요. 국적 취득 직후 저는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고 곧바로 박사 과정에 진학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대학원에서 만난 한국인 연구자 민호와 깊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저는 다문화 교육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 학생이었고 우리는 비슷한 연구 관심사를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민호와의 관계는 제게 또 다른 차원의 한국 문화 이해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의 가정 모임에 참석하고 명절을 함께 보내면서 저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한국의 가정 문화와 정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우리의 반대가 결혼으로 이어지면서 저는 문화적 차이와 조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내 저는 한복과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 비시반카를 함께 입었어요. 두 문화의 음식, 음악, 그리고 의식이 어우러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인간적 연결의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어느덧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도착했던 18살 소녀가 이제는 한국 사회의 단단한 일원이 되었어요. 한국어는 제게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삶을 선물해준 기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원에서 연구하면서 한 대학의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매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만날 때면 그들의 눈에서 과거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해와 공감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노력해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평화가 찾아오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키이우를 방문하고 싶어요. 그때는 민호에게 제 첫 번째 고향을 보여주고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담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받은 도움과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언어라는 다리를 통해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폭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어 공부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준 기적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한국이란 인연을 만나 성공한 몰레나의 스토리 어떠셨나요? 항상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기 위해 매일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